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이제 테, 테이블 형태의 대회 이상 탐지를 한 건데 그때 이제 대조학습을 활용한 방법론 두 개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대조학습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아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대조학습에 대해 간단하게만 컨셉 정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조학습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 자기지도 학습의 한 갈래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지도 학습이란 라벨이 없는 데이터셋에서부터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벨이 없는 데이터셋에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 그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때 라벨이 없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지도학습 같은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학습을 손실을 주어서 목표를 학습하는 방식의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라벨이 없이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할 수 있는 임의의 태스크를 주어서 그 태스크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우선 학습을 시키고 그 후에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나중에 본 목적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 자기지도 학습의 목표는 이 프리텍스트 태스크, 그러니까 임의로 주어진 태스크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이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다시 주어지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잘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을 들으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대조학습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조학습에서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은 대조학습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모델 중 하나인 싱클레어에서 가져온 모델인데 이렇게 라벨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강아지에게 변형을 이렇게 두 개를 주어주게 됩니다. 뭐 이렇게 크롭 후에 그레이스케일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오른쪽 마찬가지로 오른쪽 밑을 크롭한 뒤에 색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두 번의 변형을 주어서 이 처음 원본 강아지와 맞는 어떤 게 이 같은 이미지로부터 나온 것인지에 대한 포지티브 쌍을 찾는 것이 이 싱클레어, 그러니까 대조학습의 모델 중 하나인 싱클레어에서 사용하는 프리텍스트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라벨이 필요 없이 이 해당 이미지만 가지고 이미지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고 또 그 이미지로부터 두 번의 변형을 가해서 어떤 이게 공통된 이미지로부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어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 강아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이렇게 강아지, 그러니까 한 이미지로부터 나온 포지티브 쌍을 찾는 것을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한 뒤 이렇게 학습된 강아지의 표현 학습을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이미지에서부터 뭐 강아지를 식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렇게 같은 쌍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쌍을 찾는 것은 이 강아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최종 목표는 이 학습된 강아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최종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조 학습을 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프리텍스트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다든지 해서 그 이미지로 그 표현으로 무엇을 잘 할 수 있느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Neural Transformation Learning for Anomaly Detection Beyond Image라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조학습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이미지에 변형을 주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대조학습의 모델의 경우에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여기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는 이렇게 거꾸로 돌려도 고양이고 반대로 뒤집어도 고양이고 이렇게 잘라내도 고양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의 이미지 데이터는 비교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주더라도 이 원래 원본 이미지가 담고 있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는 훼손하지 않고 이 공통된 정보를 담고 있고 따라서 뭐 이 이미지에다가 뭐 흑백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크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소 퍼즐처럼 잘라가지고 순서를 바꾼다든지 해도 그 이미지는 고양이에 대한 정보는 그대로 담고 있고 따라서 이렇게 변형을 주어서 이 이미지와 변형된 이미지를 찾는 것이 통해서 표현 학습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대조 학습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이미지, 특히 비전 데이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변형 방법이 이 시계열이나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에서는 좀 적용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계열의 경우 우상향하는 주식 그래프를 왼쪽 좌우를 뒤집어 버리면은 우하향하는 안 좋은 그래프가 될 수 있고 원래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왼쪽과 같은 이런 의미를 보존하고 있는 방식의 변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계열이나 테이블의 경우에는 보통 노이즈를 준다든가 하는 간단한 변형 방법만 사용되는데 이러한 변형 방법을 통해서는 이제 성공적인 표현을 하기 힘들다. 따라서 대조학습도 잘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게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표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계열 혹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 잘 학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간단하게 좀 비교적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뉴럴 트랜스포메이션과 인코더인데 뉴럴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고양이 사진을 뒤집는다든지 아니면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을 이제 신경망으로 하겠다. 학습을 시키는 러너블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구조이고 두 번째 구조는 이제 그렇게 변형된 이미지로부터 인코더를 통해서 피처를 뽑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러너블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K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할 수 있고 각각의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은 이제 신경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경망은 서로 다른 이렇게 파라미터 세트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K개의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 12개의 각각의 트랜스포메이션 방법들이 각각의 웨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X라는 원본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각각의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을 통과를 해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된 샘플이 되게 됩니다. 즉 K개의 X, 그러니까 트랜스폼된 X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K개의 샘플에 더해서 원본 샘플까지 그러니까 K 플러스 1개의 샘플을 인코더로 집어넣게 되고 인코더에서는 마찬가지로 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인코더로 트랜스폼된 샘플과 오리지널 샘플이 들어가서 피처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희가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 뭐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있으면은 이제 인코더를 통과하면은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좁혀지게 되잖아요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는 공유하는 인코더는 앞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우에는 K가 존재했는데 인코더의 경우에는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본 데이터와 트랜스폼된 샘플들이 전부 이게 인코더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각각의 피처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구조가 사실은 이 모델의 전부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혹은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이제 H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H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서 이제 X라는 데이터가 트랜스폼 되고 그게 다시 인코더에 들어가면은 나오는 게 이 항입니다. 그래서 K번째 그러니까 K번째 트랜스폼과 L번째 트랜스폼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는 것이 이 H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고 여기 뭐 템퍼리처의 경우에는 학습할 때 사용하는 그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딥러닝 방법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우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이 L번째 트랜스폼을 한 X의 그 인코더를 통과한 피처와 K번째 트랜스폼을 한 X의 인코더를 통과한 피처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이 H, XK, XL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도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유사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최종적인 로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결국 이 위의 항을 최대화하고 밑의 항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항을 최소를 하려면은 이제 이거는 X번째, 그러니까 X는 오리지널 샘플이고 XK는 이제 K번째 트랜스폼된 X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유사도를 최대화, 즉 이렇게 트랜스폼된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와 최대한 비슷하도록, 즉 원본 데이터의 중요한 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분모에서는 이제 이 분모는 최소화가 돼야 이 전체적인 로스 값이 최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분모를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분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K번째 트랜스포메이션 기준으로 해서 K번째가 아닌 다른 트랜스포메이션과는 이제 서로 거리가 멀어지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즉 유사도가 낮도록 학습이 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다양한 트랜스포메이션이 만들어지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K의 우리가 지금 대문자 K만큼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각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모두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면은 이렇게 K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하는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 원본 데이터의 다양한 뷰를 학습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트랜스포메이션들 간의 성질을 강제로 넓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스 펑션을 통해서 원본 데이터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트랜스포메이션과는 거리가 멀어지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치 점수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제 로스 펑션을 그대로 이상치 점수에 사용한다는 점인데, 앞의 식과 같습니다. 앞의 식과 같고, 그래서 이상치 점수 계산에 네거티브 샘플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트레인 테스트 시 이점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보통 대조학습 방법의 경우에는 이제 이상치 점수를 계산하거나 할 때, 아니면 최종적인 스코어를 계산하거나 할 때 네거티브 샘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럴 시에는 뭐 계산량이 많이 들고 메모리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을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스 펑션 자체가 이상치 점수로도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험 부분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구조는 방금 드린 설명에서 끝이 났는데, 이제 이 논문의 저자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모델이 제대로 적용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냐, 그리고 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아닌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는 그 조건들을 만족할 수 없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쓰여 있는 것보다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트랜스포메이션 된 샘플들이 원본 샘플과 의미론적인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지로 비유를 다시 하자면 고양이는 뒤집어도 고양이니까 이 고양이라는 특징 자체를 공유를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이버시티를 얘기를 하는데,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원본 샘플의 다양한 뷰, 그러니까 여기서 뷰라고 하면 좀 여러 측면으로 그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서로 다른 다양한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로스 펑션의 분자항의 경우에는 원본 샘플과 닮도록 학습이 되고, 분모항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메이션들끼리 각각의 거리가 멀어지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기존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대조학습의 손실함수론을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대조학습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싱클레어의 경우에는 한 이미지에서 이제 비롯된 포지티브 쌍을 찾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쌍이 같은 이미지에서 비롯된 트랜스포메이션 된 샘플인지를 찾는 것을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 싱클레어에서 사용하는 손실함수의 경우에는 모든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이 항상 입력된 샘플을 그대로 출력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면은 로스가 최소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대조학습 방법에서는 이 해당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해당 샘플이 어떠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된 건지를 맞추게 하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주어진 대조학습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트랜스포메이션이 항상 입력된 샘플을 아예 무시하고 같은 값을 출력하게 할 경우 손실함수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대부분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조학습의 로스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시멘틱스와 다이버시티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논문은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손실함수를 제안을 하는 것을 컨트리뷰션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세팅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이미지가 아닌 다른 도메인에 적용해서 뭐 이상 탐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TK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실험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타임 시리즈 데이터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세 개의 원디 CNN 레지듀얼 블랙으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스크를 이제 마스크 MK를 만들게 되고, 이 MK를 원본 X에다가 곱하는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한 이 마스크 곱하기 X를 최종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내용이 데이터에 어떠한 식으로 마스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가 아니라 테이블 데이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적용하게 되고, 여기서 다른 점은 같은데 이제 1D CNN 레지듀얼 블럭이 아니라 덴스 레이어, 그냥 간단한 그 MLP 형태의 덴스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계열이든 테이블이든 이 데이터에다가 어떠한 형태로 마스크를 할 것이냐가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마스크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마스크가 아니라 뭐 다른 방법으로도 트랜스포메이션을 가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일단은 마스크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스크는 1 혹은 0이 아니라 0부터 1까지의 어떤 숫자도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0.7로 해서 완전히 가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0. 그러니까 한 30% 정도만 흐리게 한다든가 값을 작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도 마스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부분인데, 뭐 시계열 실험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성능이 좋았다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 여기 픽스드 TS의 경우에는 이제 뉴럴 AD, 그러니까 여기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경우에는 각각의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픽스드 TS의 경우에는 이 논문의 저자가 생각했을 때 좀 논리적인 방법으로 그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을 아예 고정을 시켜서 학습을 하지 않고 고정을 시킨 방법의 경우인데, 이 픽스드 TS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더 많은 데이터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로스 펑션, 그러니까 손실 함수가 이상치 점수로도 똑같이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훈련 전에는 이렇게 이상치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가 이렇게 좀 이 점수의 분포가 많이 겹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학습 후에는 이상치 데이터들의 분포는 이렇게 이상치 점수는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정상 데이터는 이렇게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는 이제 여기다 그냥 선을 그으면은 이상치 탐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상치 탐지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오른쪽 밑에 그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경우에는 이제 X가 원본 데이터고 Z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Z가 그 피처 익스트랙션 인코더를 통과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의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색깔은 각각의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을 의미를 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인코더를 통과했을 때 같은 트랜스포메이션 반복들끼리 굉장히 이렇게 같이 비슷한 위치에 모여 있고, 원본 데이터는 중심에 이 파란색이 원본 데이터인데 원본 데이터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상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이게 분포가 이렇게 정상 데이터처럼 일정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섞여 있고 균일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상치 탐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이상 탐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MVS REST의 경우에는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실험의 경우에는 하나의 클래스를 정상으로 하고 나머지를 이상으로 본 것인데, 이 MVS REST는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혹은 더 다수의 클래스를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를 정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앞선 결과와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특히 딥러닝 방법의 경우에는 이게 GOAD의 경우가 이제 이제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활용한 딥러닝 방법인데, 딥러닝 방법의 경우에는 이 n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상 패턴이 더 그 분산이 늘어날수록 이상치 탐지가 힘들어진다는 의미인데, 이 논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딥러닝 방법에 비해서는 성능 감소폭이 훨씬 작다. 그래서 훨씬 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에서도 뭐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고,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할 건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또 시도를 한 것이, 앞서서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이 이 원본 데이터에다가 마스크를 곱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마스크를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원본 데이터를 더해도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K가 늘어난다면은, 충분히 늘어난다면은 우리는 비슷한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MX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혹은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K가 늘어나면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로버스트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도 마찬가지로 이 테이블 형태에 대해서 이제 대조학습을 해서 이상삼치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은, 논문에서 얘기하는 모티베이션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방법 자체가, 여기서 얘기하는 모티베이션 자체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공통적인 모티베이션이긴 한데,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어노말리 디텍션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한 클래스에 대해서만 학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 샘플이 내가 학습을 했던 클래스의 데이터인지, 아니면은 내가 학습을 하지 않았던 분포로부터 나온 데이터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에서는 로테이션 등의 변형에도 불구하고 이 클래스의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클래스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클래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테이블 데이터에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정 공간의 변수들의 부분 집합이 나머지 변수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이제 클래스에 의존적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특정 클래스의 경우에는 이 부분 집합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데, 다른 클래스의 경우에는 다른 식으로 관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관련성을 찾으면은 우리는 해당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논문에서는 그림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구성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8개의 피처를 가진 샘플 i번째 샘플 xi가 있다고 할 때, 이제 k개, 여기서 k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연속된 k개의 피처로 이루어진 a, i, j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k를 3으로 한다고 치면은 1, 2, 3, 2, 3, 4, 3, 4, 5 이런 식으로 좀 연속된 피처만을 사용한 이 샘플을 만들게 되고, b, i, j는 위에서 선택되지 않았던 나머지 피처들을 모두 사용한 샘플입니다. 그래서 뭐 8개에서 윈도우를 사이즈를 3으로 한다면은 이제 6개의 AI, J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 좀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에서 이런 식으로 서브셋들을 구성을 하고, 각각의 서브셋을 AIJ는 이제 함수 G, 그리고 BIJ는 함수 F에 넣어서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방금 그 이전 논문에서 말씀드렸던 인코더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차이점은 인코더가 2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코더는 이제 하나의 인코더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게 되고, 이 피처 익스트랙션 후에 아웃풋 되는 이 피처 스페이스의 차원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원래는 3차원이었던 게 3차원이 됐지만, 여기서는 이제 원래 8차원의 데이터에서 3차원을 뺐으니까 5차원의 데이터이겠죠, 원래는. 하지만 이 F의 함수를 들어가면은 똑같은 3차원의 데이터를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 G를 통과한 피처 레이턴트와 리프레젠테이션과 F를 통과한 리프레젠테이션의 뮤추얼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상호 정보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두 변수 사이에 상호 의존성을 나타낸 것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이 두 샘플이 서로 서로 엄청나게 의존을 하고 있고, 하나가 변하면은 나머지가 같이 변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의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논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있고, 다른 논문을 레퍼런스해서 이 레퍼런스에서 사용한
뮤추얼 인포메이션 계산 방법, 뮤추얼 인포메이션 최대화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이전 논문이랑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 이 G, 여기 보시면 여기는 1이죠. 그래서 이 i번째 샘플의 첫 번째 그 윈도우에서 나온 그 AI1과 BI1은 최대한 가깝게 하면서 나머지 AI2, AI3 등등과는 최대한 멀게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가깝게 하면서도 얘와는 서로 멀게. 그러니까 1, 2, 3에서부터 나온 피처와 4, 5, 6, 7, 8에서 나온 피처는 가깝게 하면서도 2, 3, 4, 뭐 3, 4, 5, 4, 5, 6에서 나온 피처와는 좀 멀게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게 이 손실함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 자체도 많이 비슷한데 대조학습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손실함수 NC, 인포 NC 형태의 손실함수이고 이상치 점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것과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상치 점수를 어떻게 알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논문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가정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F와 G라는 인코더는 각각 AAI-J와 BI-J를 서로 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매칭을 시킬 것이며 F와 G가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학습되면은 그 클래스는 잘 매칭시키지만 다른 클래스로부터 나온 샘플은 이제 그 피처들 간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매칭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이상 탐지와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오토인코더의 경우에는 이제 학습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그 재구성을 잘하게 되고 학습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에 없었던 이상치에 대해서는 재구성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재손실 오차가 재구성 오차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상 탐지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F와 G가 하나의 클래스로부터는 학습이 되면은 이제 해당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는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를 잘 해서 로스 함수를 최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데 다른 클래스로부터 샘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 최대화를 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뭐 위의 가정들이 잘 성립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윈도우 사이즈 K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K를 1로만 할 경우에도 다른 모델들을 뭐 전부 꽤 큰 차이로 이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트럴 에이지와의 차이점이 이 논문에서 따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이 논문의 리뷰를 보니까 이 처음에 논문을 퍼블리시 했을 때 리뷰로 이 뉴트럴 에이드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뉴트럴 에이드가 이미 발표가 됐는데 이 논문과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그 리뷰가 들어왔고 그 리뷰에 대한 피드백으로 논문에 이러한 내용을 좀 저자가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통점은 이제 마스킹을 활용을 해서 테이블 데이터에서 이제 샘플 단위로 대조학습 로스를 구해서 이것으로 이상 탐지를 한다는 커다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을 들으셨으면 이제 두 가지 방법론의 구조가 꽤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의 저자는 큰 차이점, 네 가지 크게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트럴 에이드는 이제 각각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마스크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지만 뭐 본 법론은 윈도우 사이즈 K의 모든 마스크 방금 뭐 8차원에서 윈도우 사이즈 3으로 하면 6개의 마스크가 존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마스크를 활용을 하고 뉴트럴 AD에서 마스크의 역할은 각 클래스에 필요 없는 피처를 지우는 것이 목표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 1, 2, 3이면은 그 마스크 되지 않은 또 나머지 서브셋을 두 개의 파트를 서로 매칭하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그 뉴트럴 AD의 경우에는 하나의 인코더만 학습을 하는데 본 방법론은 방금 보셨다시피 두 개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르게 생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는 것이 꽤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뉴트럴 AD의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 트랜스포메이션들끼리는 가까우면서도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둘러싸는 형태로 학습이 되게 되는데 이제 본 방법론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필요 없다. 뭐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위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의 경우에는 뭐 그냥 제일 좋았다. 네, 제일 좋았다 얘기입니다. 제일 좋았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체리 피킹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결과 다 보여주겠다라는 형태로 이제 그 논문 실험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제일 좋았다, 압도적으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인터프리터빌리티, 그러니까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뭐 이렇게 차례대로 밑으로 내리면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마스크에 대한 이상치 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실험을 한 것이 가상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제 평균이 1, 2, 3, 4인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샘플을 한 4차원의 랜덤 벡터를 생성을 하고, 그 중에 두 번째 피처와 세 번째 피처의 코베리언스만 0.85, 상당히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로 윈도우 사이즈가 2인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가 2니까 1, 2, 2, 3, 3, 4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조건은 같지만 코베리언스가 전부 0인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이 위에서 생성한 데이터와 반씩 섞은 후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성능 자체도 위에서 보신 것처럼 성능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피처를 포함하는 2, 3에 대한 윈도우에서 높은 이상치 점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좀 어떤 윈도우에서 높은 이상치 점수를 보였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해석 가능성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논문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